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3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호텔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매주 투석받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당장 막막했죠. 그런데 채원은 해고되던 그 순간에도 마지막 1,000원을 털어 캔커피를 뽑았습니다. 자기가 마실 커피가 아니었어요. 며칠 전 갑자기 들어온 신입 청소부 어르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채원에게는 유일한 말동무였습니다. 그 어르신 손에 캔커피를 꼭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마지막 상담료예요. 건강하세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반지하 골목 앞에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서울의 낡은 연립주택. 반지하 방에서 채원이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무거운 몸이었지만 눈꺼풀이 절로 떠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등으로 눈을 비비며 일어난 채원은 가장 먼저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눅눅한 벽지가 들뜨지 않았는지, 바닥 장판 밑으로 곰팡이가 번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었죠. 지난번 곰팡이가 번졌을 때 어머니의 기침이 더 심해졌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채원은 안방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매주 투석을 받느라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한때 통통하고 환하던 볼은 깊이 패여 있었고 팔뚝에는 투석 바늘 자국이 멍처럼 얼룩져 있었죠. 그래도 가느다랗게나마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채원은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쉬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채원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거든요. 채원은 흘러내린 이불을 어머니의 턱 밑까지 올려드리며 이불 끝을 양옆으로 꼼꼼하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손끝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마른 손가락을 살며시 이불 안쪽으로 넣어드리며 한참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한 번 한 번이 채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소리였거든요. 채원은 잠든 어머니의 이마에 살짝 이마를 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안방을 나선 채원의 발길은 옆방으로 향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탠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자 중학생 남동생 찬우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학 문제집 위로 고개를 떨군 채 한 손에는 샤프 펜슬이 힘없이 쥐어져 있었고 문제집 여백에는 빼곡하게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새 사투하듯 공부하다 기절하듯 잠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찬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명문대 수석 합격 통지서를 품에 안고도 등록금 대신 병원비를 선택한 것을 말입니다. 전교 1등을 놓쳐본 적 없던 누나가 아픈 엄마와 자신을 위해 꿈을 접고 밤낮 없이 일하러 나간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우는 밤마다 이를 악물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누나가 포기한 그 꿈을 자기가 대신 이루겠다는 15살 소년의 뼈를 깎는 각오가 샤프심처럼 뾰족하게 문제집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찬우의 이마에는 책상 모서리에 눌린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채원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기특하면서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동생이 가슴 아팠거든요. 그때 찬우가 몸을 뒤척이며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나 이번에 전교 1등 할 거야. 그래서 누나랑 엄마 내가 호강시켜 줄 거야. 채원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꼬대처럼 흘러나온 그 한마디가
가슴팍에 뜨거운 못을 박는 것 같았거든요. 채원은 찬우의 등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우리 찬우 잘하고 있어. 누나는 괜찮으니까 푹 자. 하지만 채원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인 자신이 울면 다 무너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부엌 식탁 위에는 어젯밤 정리해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번 주 투석 치료비 영수증이었습니다. 채원은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 36,000원이라는 숫자가 어둑한 화면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병원비를 내지 못하면 어머니의 투석 스케줄이 밀리게 됩니다. 신장이 거의 기능을 멈춘 어머니에게 투석이 밀린다는 것은 곧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채원은 핸드폰 화면을 끄고 싸늘한 새벽 골목길로 나섰습니다. 새벽 바람이 얇은 외투 사이로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채원은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채원은 늘 같은 다짐을 되뇌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엄마 약간만 벌면 된다. 오늘 하루만 더. 직원 탈의실에서 단정한 데스크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채원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유니폼 옷깃의 주름을 손으로 편 뒤 명찰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계약직이라는 꼬리표 따위는 보이지 않는,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로비로 향하던 채원은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낡은 청소복을 입은 62세의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정옥, 미화팀 신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초라한 청소복에 얼핏 보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시선을 붙잡은 것은 그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가 너머로 빛나는 두 눈은 마치 수많은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듯 깊고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었습니다. 채원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끝으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랜드 호텔은 얼마 전 객실 정비 시스템을 전면 디지털화했습니다. 당일 정비해야 할 객실 배정부터 완료 보고까지 모든 과정을 전용 스마트 패드로 처리하도록 바뀐 것이었죠. 젊은 직원들이야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그만이었지만 62세의 신입 청소부 정옥에게 그 작은 화면은 절벽과도 같은 장벽이었습니다. 오전 근무가 시작되자마자 정옥은 지급받은 스마트 패드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 가득 빼곡하게 늘어선 영문 약어와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객실 번호 옆에 붙은 알파벳 코드가 무슨 뜻인지, 어디를 눌러야 청소 완료 보고가 되는 것인지 도통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벌벌 떨리기만 할 뿐이었죠. 정옥이 엉뚱한 버튼을 누르자 패드에서 삐익 하는 날카로운 오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화들짝 놀란 정옥이 다시 화면을 만졌지만 이번에도 같은 경고음이 대기실 안에 짧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고음이 반복될 때마다 정옥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손골손골 맺혔습니다. 손끝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터치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정옥이 패드와 씨름하는 사이 객실 정비 완료 보고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정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수군거렸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객실 체크인이 계속 밀리잖아. 바로 그때
프런트 정직원 수진이 로비 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수진은 패드를 들고 복도 구석에서 헤매고 있던 정옥을 발견하더니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스마트 기계도 제대로 못 다루시면 다른 분들한테 민폐잖아요. 이런데 말고 다른 현장을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의 정적 속에서 칼날처럼 선명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정옥의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란을 듣고 다가온 장민호 지배인이 정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래서 현장 노인들 정년퇴직을 더 앞당겨야 한다니까. 쯧쯧. 지배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사무실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직원들의 외면, 그 모든 것이 정옥의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옥은 청소 카트 손잡이를 양손으로 꽉 움켜쥔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초라한 청소복 차림의 62세 노인이 수십 명의 눈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은 보는 사람의 가슴에도 납덩이를 얹어놓는 것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멀리 프런트 데스크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채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 아래쪽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정옥의 움츠린 어깨와 떨리는 뒷모습이 채원의 기억 속 한 장면과 겹쳐왔거든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음식의 트집을 잡으며 어머니에게 반말로 호통을 칠 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리를 접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달려와 손님 편을 들며 어머니를 나무랄 때도 어머니는 그저 앞치마 끝을 꽉 움켜쥔 채 작아지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의 밥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채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천천히 폈습니다. 그리고 데스크를 벗어나 정옥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로비를 가로지르는 그 몇 발자국이 채원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약직인 자신이 나서면 정직원들에게 어떤 눈총을 받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채원은 정옥의 앞에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처음엔 기계가 낯설어서 그래요. 저도 처음엔 한참 헤맸거든요. 정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채원은 정옥의 거칠고 갈라진 손을 자연스럽게 잡더니 로비 구석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정옥이 들고 있던 패드를 조심스레 건네받았습니다. 채원은 패드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글자 크기를 가장 큰 단계로 키웠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크기로 바뀌자 정옥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채원은 정옥의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조분조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이 파란 버튼이 객실 입장이에요. 청소 다 끝나시면 이 초록 버튼 누르시면 돼요. 딱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마친 채원은 주머니에서 볼펜과 접착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옥이 알아보기 쉽도록 큼직한 글씨로 패드 조작 순서를 한 줄씩 적었습니다. 채원은 그 메모를 정옥의 청소 카트 손잡이 앞쪽에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여주었습니다. 혼자 일하다 헷갈릴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위치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채원은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가 당일 예약 리스트를 빠르게 스캔한 뒤 정옥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1407호는 아이 동반 가족이에요. 테이블 모서리에 보호대 씌워주시면 좋고요. 1412호는 연세 드신 분이라 생수 한 병 더 두시면 감사해 하실 거예요. 채원은 자신의 수첩에 적어놓은 투숙객 성향을 하나하나
귀띔해 주었습니다. 호텔 경력 3년 동안 채원이 쌓아온 디테일이 정욱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정욱의 서툰 손놀림으로는 시간 안에 객실 정비를 마치기가 빠듯했습니다. 14층 객실 6개가 아직 미정비 상태로 남아 있었고 오전 마감 시간은 코앞이었습니다. 채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유니폼 소매를 걷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로비 뒤편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채원은 14층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욱의 구역인 1403호 문을 열자 아직 손대지 못한 침구가 그대로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채원은 능숙한 솜씨로 시트를 벗기고 새 시트를 깔았습니다. 모서리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매트리스 아래로 접어넣고 베개를 탁탁 두드려 부풀린 뒤 깔끔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한 방이 끝나면 다음 방, 또 다음 방. 이마에서 땀이 흘러 눈가를 적셨지만 채원은 손등으로 한번 훔치고는 다시 시트를 잡았습니다. 정욱은 복도 끝에서 1403호 쪽을 바라보다가 문틈 사이로 채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구역의 객실에서 땀에 흠뻑 젖은 채 배드메이킹을 하고 있는 채원의 뒷모습에 정욱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찡그림 한 번 없이 묵묵히 이불을 펴는 젊은 직원의 등이 어찌나 든든하게 보이던지요. 채원의 도움 덕분에 14층 객실 정비는 오전 마감 시간 10분 전에 가까스로 완료되었습니다. 정욱은 마지막 객실의 문을 닫으며 채원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모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채원은 환하게 웃어 보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힘 좋거든요. 사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유니폼 등 쪽이 진하게 달라붙어 있었지만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훔치면서도 입꼬리는 끝까지 올라가 있었죠. 오후가 되어 숨을 돌린 정욱은 채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려 프런트 데스크 주변을 멀리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채원의 숨겨진 처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채원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정직원들이 서로 미루는 온갖 굳은 일을 혼자서 독박 쓰고 있었습니다. 예약 취소 처리, 손으로 일일이 정리해야 하는 장부,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는 컴플레인 고객 상대까지 프런트에서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업무가 고스란히 채원의 몫이었습니다. 정직원들은 까다로운 업무가 들어올 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비우거나 고개를 돌렸고 남겨진 채원이 묵묵히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하지만 정욱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채원은 정직원들이 귀찮아하며 미루는 시니어 투숙객 응대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어두운 어르신에게는 안내문 글자를 볼펜으로 크게 다시 써드렸고 돋보기 없이는 약도를 볼 수 없는 노인에게는 호텔 주변 병원과 약국 위치를 자신의 수첩에 또박또박 적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직이라 티를 내봤자 승진에 반영되지도 않을 텐데 채원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기둥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욱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호텔에서 진짜 보석은 수십억짜리 샹들리에가 아니라 저 계약직 명찰을 단 젊은 직원이라는 확신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오전 근무가 끝나고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되자 지하 1층 직원 식당은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식판을 들고 줄을 서며 웃음꽃을 피웠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수다와 웃음소리가 식당 천장까지 울려 퍼졌죠. 누군가에게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쉼표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청소복 차림의 정옥이 식판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식당 안쪽 테이블은 이미 젊은 직원들의 무리로 빼곡했습니다. 정옥이 빈자리를 발견하고 다가서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누군가의 가방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슬쩍 고개를 돌리며 대화에 열중하는 척했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정옥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정옥은 식당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창 하나 없는 벽 바로 옆이었습니다. 정옥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국을 한술 떠보았지만 짠 맛만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주변에서 터져나오는 젊은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정옥의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숟가락을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옥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식당에 홀로 남겨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식판을 든 채원이 식당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채원의 시선이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은 정옥의 뒷모습을 발견한 것은 거의 동시였습니다. 채원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곧장 정옥의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정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지만 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옥의 맞은편에 털썩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셔서 잘됐다. 저도 혼자 밥 먹기 심심했거든요. 채원의 밝은 목소리에 정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움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채원은 가방에서 작은 반찬통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에는 노릇하게 구워진 계란말이가, 다른 하나에는 빨갛게 볶아진 김치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여니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계란말이에서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채원은 아무런 아까움 없이 정옥의 배식판 위로 계란말이와 김치볶음을 넉넉하게 덜어주었습니다. 식당 국이 좀 짜요.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셨던 방식대로 제가 아침에 볶아온 건데 어르신 같이 드세요. 채원의 말에 정옥은 배식판 위의 반찬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스레 만 계란말이의 노란 단면, 빨갛지만 맵지 않게 볶아진 김치의 윤기. 그것은 화려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생각하며 후라이팬 앞에 선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반찬이었습니다. 정옥의 목구멍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옆에 스스럼 없이 앉아주고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이런 순간이 말입니다. 회장실 책상 위에 차려지던 수십만 원짜리 코스 요리보다 이 계약직 아가씨가 작은 반찬통에 담아온 계란말이 한 점이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초라한 청소복의 노인은 그랜드 호텔의 주인이었습니다. 호텔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그랜드 그룹의 창업주 한정욱 여회장. 최근 현장 직원들의 갑질과 태만에 대한 불만 투서가 본사에 잇따라 접수되었고 정욱은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직접 현장의 실태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입 청소부로 위장 잠입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일군 여장부의 눈은 사람을 보는데 그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리한 눈이 지금 맞은편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한 계약직 직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채원은 주머니 속을 뒤적이더니 동전 몇 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1,000원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동전을 쥐고 정욱의 손을 이끌며 식당 복도 끝 자판기 앞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오전에 고생 많으셨으니 후식 커피는 제가 쏠게요. 제 답답한 넋두리 들어주시는 상담료예요. 채원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배려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욱 역시 계약직 노인이니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 짐작한 것이었죠. 달그락 덜컹. 자판기 안에서 굴러내려온 캔커피 한 개가 투입구에 놓였습니다. 채원은 정욱에게 건네며 자판기 옆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캔커피를 두 손으로 감싼 정욱의 손등 위로 세월이 깊게 새겨놓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따뜻한 온기는 캔커피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욱은 캔커피의 뚜껑을 따며 코끝으로 올라오는 쌉쌀한 커피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였지만 그 향기가 이상하리만큼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채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저 사실 꿈이 있거든요. 채원의 눈빛이 맑게 빛났습니다. 비록 지금은 계약직 데스크 직원이지만 언젠가 꼭 정직원이 돼서 이 호텔을 찾는 손님들한테 최고의 행복을 드리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어요. 채원의 목소리에는 비참함이 없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곰팡이도 통장 잔고 36,000원의 절박함도 그 목소리 안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일에 대한 자부심만이 맑은 샘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느끼는 설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 가슴이 뛰는 순간들이 채원에게는 가난보다 더 큰 것이었습니다. 정욱은 캔커피를 천천히 내려놓으며 채원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도 가난한 처지이면서 남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마지막 1,000원을 털어 청소부 노인에게 커피를 사는 여젊은이. 정욱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며 수없이 많은 인재를 만나보았지만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돈으로도 학벌로도 만들 수 없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그것이야말로 기업이 무엇보다 먼저 지켜야 할 진짜 보석이었습니다. 정욱은 캔커피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며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후 햇살이 복도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두 사람이 앉은 벤치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나지막이 올라갔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오늘 이 작은 직원 식당 구석에서 마침내 빛나는 것을 찾아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랜드 호텔의 최고급 VIP 스위트룸에 특별한 투숙객이 찾아왔습니다. 유럽에서 온 외국인 노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걸었고 아내 역시 휠체어에 앉아 남편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한 데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VIP 고객이라는 사전 안내가 프런트 데스크에 이미 내려와 있었죠. 로비에 도착한 노부부는 체크인 카운터에 서자마자 빠른 영어로 요구사항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중증 알레르기가 있어 아나필락시스 대응 키트를 객실에 비치해 달라는 것, 남편의 퇴행성 관절 질환 때문에 욕실에 특수 규격의 거동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각각류와 견과류뿐 아니라 특정 식품 첨가물까지 제외한 엄격한 맞춤 식단을 요청하는 것까지. 노부부의 입에서는 의학 전문 용어와 의료 장비 명칭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데스크 정면에 서 있던 수진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일상적인 영어 회화는 수진에게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부부가 쏟아내는 의학 용어들은 대학에서 배운 영어의 범위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낯설었고 빠른 속도까지 더해지니 문장의 맥락 자체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그 기색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굳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요구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인 양 냉담한 태도로 버티고 선 것이었죠. 수진이 간신히 알아들은 단어 몇 개를 조합해 되물었지만 노부부의 표정에서 답답함이 번졌습니다. 핵심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옆에 서 있던 다른 대졸 정직원 2명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영어 소통은 가능했지만 의료 전문 용어가 뒤섞인 복잡한 요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거든요. 정직원 중 한 명이 수진에게 소곤거렸습니다. 수진 씨, 이거 의학 쪽 전문 통역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은 눈을 부릅뜨며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걸 손님 앞에서 티내면 안 돼. 소통이 완전히 벽에 부딪혔습니다. 외국인 노부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남편의 팔을 더 세게 쥐었고 남편은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의 알레르기는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중증이었기에 정확한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노부부에게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로비에 앉아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의 시선도 프런트 데스크로 쏠렸고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데스크 한편에서 안내 책자를 정리하던 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부부의 난처한 표정과 정직원들의 식은땀을 본 채원은 손에 들고 있던 책자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옷깃을 한번 가다듬은 뒤 정중한 걸음으로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채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노부부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채원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유창하고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였습니다. 발음 하나하나가 또렷하면서도 부드러웠고 문장의 흐름은 놀라울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노부부가 쏟아낸 의학 전문 용어들을 채원이 단 한치의 막힘도 없이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응급키트의 종류를 되물으며 세부 사양을 확인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첨가물의 정확한 명칭까지 짚어가며 빠짐없이 요구사항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명문대 수석 합격의 실력은 대학 등록금 앞에서 꺾였을지언정 채원의 머릿속에서는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독학으로 원서를 읽으며 쌓아온 방대한 어휘력과 타고난 언어 감각이 이 순간 빛을 발한 것이었죠. 노부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아내의 어깨에서 힘이 스르르 빠졌고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끊겼던 대화가 막힘없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중간중간 확인 질문을 던져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요구사항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채원은 노부부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한 뒤 장민호 지배인에게 돌아서서 명확하고 간결한 한국어도 전달했습니다. 욕실 안전 손잡이 규격,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목록, 응급 키트 비치 위치, 휠체어 동선 안내까지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은 정확한 통역의 지배인은 채원이 정리해준 내용을 받아 적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소통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자 외국인 노부부가 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채원의 두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유명 호텔을 다녀봤지만 의료 요청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해준 호텔리어는 처음입니다. 아내도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켜 채원의 손을 붙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생명과 직결된 요청이 통하지 않는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채원이 나타난 그 순간 얼마나 큰 안도감을 느꼈는지를 연신 말하는 노부부의 진심이 로비 가득 퍼졌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대졸 정직원들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신들도 영어에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문 분야에 깊이 있는 소통 앞에서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고졸 계약직인 채원이 의학 용어까지 거침없이 구사하며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낸 것이었습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시선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로비 한편 구석에서 바닥 걸레를 짜고 있던 청소부 정옥은 걸레질을 멈춘 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눈빛에 깊은 감탄과 대견함이 서렸습니다. 어제 식당 구석에서 마지막 1,000원으로 커피를 건네던 그 아가씨가 오늘은 로비 한복판에서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채원은 VIP 고객의 엄청난 칭찬 앞에서도 과시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안내 책자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지켜보는 수진의 표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고 양주먹은 부들부들 떨리며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대학도 나오지 못한 채원이 완벽하게 해냈다는 사실이 수진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채원이 돌아간 자리를 쏘아보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싹트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존재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뒤틀린 시기심의 불씨였습니다. 다음 날 그랜드 호텔 직원 라운지와 각 층 게시판에 대형 공고문이 일제히 붙었습니다. 본사 회장단 명의로 내려온 파격적인 전사산의 공고였습니다. 공고문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랜드 호텔 개점 기념 특별 포상, 직급과 학벌을 불문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미소와 진심을 다한 직원 1인을 선발하여 본사 특급 성과금 1,000만 원과 승진 기회를 부여합니다. 직급과 학벌을 불문합니다. 그 한 줄이 눈에 꽂혔습니다. 게시판 앞에 모여든 직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도 파격이었지만 계약직까지 포함한 전 직원이 대상이라는 조건은 호텔 역사장 전례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출근하자마자 공고를 확인한 채원은 게시판 앞에서 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두드려졌습니다. 1,000만 원. 그 숫자가 채원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밀려있는 어머니의 투석 병원비 석 달치를 한 번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 찬우를 학원에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찬우가 밤마다 혼자 문제집과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잘하면 꿈에 그리던 정직원 승진까지. 채원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며 삼킨 한숨들이 이 공고한 장 앞에서 희망으로 바뀌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공고문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채원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온라인 위시리스트에 담아둔 샤넬 클래식 가방을 단숨에 살 수 있었습니다.
매장 쇼윈도 앞을 지날 때마다 유리에 코를 갖다 대고 한숨을 삼켜야 했던 그 가방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진 것이었죠.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그 가방을 들고 강남 거리를 걷는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저건 내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 확신이 이미 수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성과금 후보 선발 중간 집계 결과가 사내 전산망에 올라왔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이름이 상위권에 있을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직원이고 프런트 데스크 중에서 가장 경력이 길고 무엇보다 자기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산 화면을 열어본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압도적인 1위는 계약직 데스크 직원 은채원이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2배 이상이었습니다. 투숙했던 외국인 VIP 노부부가 본사에 직접 서면 추천서를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의학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소통하며 생명과 직결된 요청을 빈틈없이 처리한 채원의 응대에 깊이 감동한 노부부가 호텔 본사 대표 앞으로 장문의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었죠. 편지에는 수십 년간 전 세계 호텔을 다녀봤지만 이토록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호텔리어는 처음이라는 극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장 직원들의 추천 투표에서도 채원은 몰표를 받았습니다. 계약직이면서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어려운 손님 앞에서도 진심을 다하는 채원의 모습을 현장에서 매일 지켜본 동료들의 한 표 한 표가 쌓인 결과였습니다. 미화팀, 주방팀, 주차팀까지 현장 곳곳에서 채원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친 것이었죠. 고졸 계약직이 전사 최고의 보상 후보 1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호텔 안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복도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직원이라는 타이틀에 기대 우월감을 누려왔던 수진에게 그 결과는 자존심에 박힌 대못이었습니다. 수진은 전산 화면 속 채원의 이름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수진은 프런트 데스크 정직원 서너 명을 호텔 근처 카페로 불러 모았습니다. 호텔 유니폼 대신 사복으로 갈아입은 수진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을 내려놓은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4년제 대학 나와서 정직원 달고 일하는데 고졸 계약직한테 밀려서 깔보이는 꼴을 그냥 볼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도끼가 가득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정직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평소 채원에 대한 감정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고졸인 채원이 자신들보다 영어도 잘하고 손님 응대도 완벽하고 무엇보다 손님들에게 받는 칭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늘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장과 정직원 명찰이 만들어준 우월감이 채원 앞에서만은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기분을 수없이 느꼈던 것이었죠. 이번 성과금 1위까지 빼앗기면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포감까지 밀려왔습니다. 동료 정직원 한 명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채원이가 일을 잘하긴 하잖아. 추천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 수진이 눈을 가늘게 좁히며 되받아쳤습니다. 일을 잘하면 뭐해? 계약직이 정직원 위에 올라서면 우리 체면이 바닥이야.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 우리 자리가 흔들리는 거지. 그 한마디에 테이블 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이 채원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렇게 수진의 편에 선 정직원들은
다음 날부터 채원을 향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건너뛰고 업무 관련 전달 사항을 채원에게만 빠뜨리고 뒤에서 싸늘한 시선과 험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도 채원이 다가오면 대화를 뚝 끊고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채원의 주위로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채원은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채원은 쉬는 시간마다 업무 노트를 펼쳐 손님 응대 매뉴얼을 정리했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작은 글씨로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병원비, 찬우 학원비. 그 두 줄을 볼 때마다 채원의 볼펜을 쥔 손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채원에게 1,000만 원은 명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내일이었습니다. 그 시간 수지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전산 화면 속 추천 명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가장 위에 빛나는 은채원이라는 이름 석자. 수진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손톱으로 책상 모서리를 톡톡 두드리는 소리만이 어둑한 사무실에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서는 채원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린 잔인한 계획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추천서도 몰표도 실력도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릴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면 끝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수진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은 독사처럼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 서 있으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로비를 훑었습니다. VIP 고객의 움직임, 채원의 근무 교대 시간,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수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그림이 있었고 부족한 것은 단 하나 타이밍뿐이었습니다. 수진은 며칠 동안 프런트 데스크 주변의 CCTV 각도를 은밀하게 확인하며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오후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랜드 호텔의 단골 자산가 VIP 고객 한 명이 체크아웃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프런트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던 고객은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데스크 위에 잠시 올려놓았습니다. 2,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명품 시계였습니다. 서명을 마친 고객은 서류 봉투를 집어들고 전화를 받으며 황급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시계를 데스크 위에 그대로 둔 채였죠. 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게 유지했습니다. 주변을 살짝 둘러본 수진은 데스크 위에 서류 더미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시계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명품 시계를 자신의 유니폼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뜨렸습니다. 동작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수백 번 연습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수지는 시계를 주머니에 넣은 채 태연하게 데스크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채원이 근무 교대를 위해 잠시 휴게실로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자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데스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지하 직원 사물함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한 번, 두 번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물함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수지는 앞치마 안쪽에 숨겨두었던 마스터키를 꺼냈습니다. 채원의 사물함 앞에 선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입꼬리는 위로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텅 빈 사물함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사물함 문을 여는 순간 채원이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접은 수건, 업무 수첩, 그리고
문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가족사진. 남매가 함께 웃고 있는 그 사진에 수진의 시선이 잠깐 멈추었지만 그것은 찰나의 일이었습니다. 수진은 수건 더미를 들어 올리고 그 사이에 명품 시계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다시 원래대로 덮은 뒤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덫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프런트 데스크에 복귀한 지채 30분도 되지 않아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시계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깨달은 VIP 고객이 호텔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고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프런트 데스크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분명히 이 데스크 위에 시계를 두고 나갔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시계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고객의 목소리가 로비에 크게 울려 퍼졌고 소파에 앉아있던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장민호 지배인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고객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2천만 원짜리 시계가 사라졌다는 말에 지배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이 기다렸다는 듯 지배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완벽하게 연기된 당혹과 걱정의 표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배인님,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수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아까 은채원 씨가 데스크 주변을 정리하면서 슬쩍 서성이더니 무언가를 급하게 주머니에 넣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설마 했는데 혹시 그게... 수진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동료를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듯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개 숙인 얼굴 뒤에는 차갑게 올라간 입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배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VIP 고객의 거센 항의에 사태를 빨리 수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사실을 차분히 확인하기보다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는 쪽으로 머리가 굴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끝에는 가장 힘없는 계약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지배인은 즉시 보안팀을 소집했습니다. 지금 당장 은채원 직원의 사물함을 확인하겠습니다. 지배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보안팀 직원 2명이 무전기를 잡고 지하로 향했고 수진이 앞장서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지하 사물함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보안팀이 채원의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절단기에 의해 잘려나가고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보안 직원이 사물함 안쪽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건 더미 사이에서 반짝이는 명품 시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물함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배인의 눈이 커졌고 보안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뒤에서 지켜보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바로 그때 교대 업무를 마치고 사물함실로 내려온 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퇴근 채비를 하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왔던 채원은 자신의 사물함 앞에 모여있는 지배인과 보안팀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직원의 손에 들린 명품 시계와 강제로 열린 자신의 사물함을 본 순간 채원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 문틀을 잡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들이 등줄기를 얼음장처럼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절대 손 뗀 적 없어요. 데스크 정리만 했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채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는 억울함의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지배인을 바라보는 채원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은 이미 굳어진 표정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물함실 입구에 하나둘 모여든 동료 직원들의 반응은 더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채원이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수진의 선동에 이미 마음이 기운 그들은 채원의 결백을 증언하는 대신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채원 편에 서면 수진의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 버린 것이었죠. 그 비겁한 침묵이 채원의 결백을 묻어버리는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싸늘한 침묵이 사물함실을 채웠습니다. 채원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자신의 결백을 말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게 돌아선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사물함실의 싸늘한 침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안팀 직원이 채원의 팔을 잡고 지배인실로 향했습니다. 채원은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호텔 지배인실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부어오르고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방 안가득 감돌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장민호 지배인은 채원이 들어서자마자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종이가 책상 위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채원 앞에 멈추었습니다. 채원은 그 종이를 내려다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 위에 찍혀 있는 해고라는 두 글자가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내일부터 그랜드 호텔에 출근하지 마십시오. 지배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서를 읽듯 감정이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의 지각도 없이 아파도 해열제를 삼키고 출근했던 채원에게 돌아온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반지하 방에서 버스를 타고 달려와 누구보다 먼저 데스크를 닫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쌓아온 3년이 종이 한 장으로 끊겨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원의 온몸이 바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배인은 수진이 올린 허위 보고서와 사물함에서 나온 시계, 이 두 가지만으로 채원을 범인으로 완전히 확정지은 상태였습니다. CCTV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다른 직원의 증언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배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VIP 고객의 항의를 빨리 무마하고 호텔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시계가 분실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 호텔 신뢰도가 곤두박질 칠 것이고 그 책임은 지배인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은 가장 빠르고 가장 조용한 해결책을 택했습니다. 아무런 배경도 힘도 없는 계약직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잘라버리는 것이었죠. 채원은 참지 못하고 지배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지배인님, 당장 이번 주에 엄마 병원비랑 투석비를 내야 해요. 그 돈이 없으면 우리 엄마 정말 큰일 나요.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석이 밀리면 어머니의 몸에 독소가 쌓이고 최악의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마감이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그 돈을 구할 방법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확인해 주세요. CCTV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아니에요. 채원은 가슴을 두 손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억울함이 심장을 쥐어짜고 목구멍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지배인 책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채원의 눈물이 계약 해지 통보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배인의 얼굴에는
단 한 줄기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미 결제가 끝난 사안이니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유니폼 반납하고 나가요. 지배인은 그 말을 끝으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채원은 더 이상 그 방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채원이 아무리 호소해도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거대한 조직의 비정한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단 한 번의 지각도 단 한 건의 컴플레인도 없이 쌓아온 성실함이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힘없는 계약직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채원은 입술을 깨물며 지배인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아무도 채원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 눈을 피하는 사람, 못 본 척 모니터를 바라보는 사람.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데스크에 서 있었는데 이제 채원은 이 복도에서 지워져야 할 존재가 된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내야 하는 어머니의 투석 비용 82만 원, 동생 찬우의 생활비, 밀린 월세. 그 숫자들이 채원의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벽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병원비를 낼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억울함과 절망이 가슴 안에서 뒤엉켜 숨을 조여왔습니다. 지하 사물함실로 다시 내려간 채원은 아까 보안팀이 강제로 열어젖힌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섰습니다. 절단기로 잘린 자물쇠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사물함 안쪽에는 가지런히 놓여있던 물건들이 뒤죽박죽 흩어져 있었습니다.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 문 안쪽에 붙어있는 가족 사진을 조심스레 떼어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사진을 가슴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 호텔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유니폼을 벗어 깔끔하게 접은 뒤 반납함에 넣고 자신의 초라한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외투의 다른 소매와 여기저기 보풀이 인 천 조각이 형광등 아래서 유난히 도드라졌습니다. 유니폼 위에 달려있던 명찰을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은채원, 프런트 데스크. 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3년간 가슴에 달고 다녔습니다. 채원은 명찰을 반납함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사물함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철제 상자가 채원의 3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직원 출입구를 통해 호텔 밖으로 나온 채원은 몇 걸음 걷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1월의 칼바람이 얇은 외투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이 가슴 안에서 얼어붙고 있었으니까요. 호텔 정문 쪽에서는 투숙객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흘러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채원이 서 있던 세계였지만 이제는 건너갈 수 없는 강 건너편의 소리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채원은 무릎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품속의 가족 사진이 가슴팍에 눌려 구겨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채원은 차가운 땅바닥 위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눈물방울만이 채원이 이곳에서 3년을 보냈다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호텔 밖 벤치 위에서 한참을 울던 채원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니 남은 것은 텅 빈 허탈함 뿐이었죠. 벤치 옆 화단에는 겨울을 버티지 못한 마른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마른 가지가 지금의 채원과 닮아 보였습니다. 채원은 부은 눈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호텔 유리 외벽에 반사된 주황빛 노을이 채원의 얼굴 위로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해고당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이번 주 금요일 병원비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투석을 마치고 돌아오면 늘 현관까지 나와 채원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마른 손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채원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무의식적으로 외투 주머니 속을 뒤적였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습니다. 동전 몇 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5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5개. 합쳐서 딱 1,000원이었습니다. 채원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이 주머니 속 동전이 채원에게 남은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채원은 그 동전을 손에 쥔 채 터덜터덜 호텔 주차장 옆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캔커피를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마실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동전을 넣자 자판기 안에서 덜컹 소리와 함께 캔커피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채원이 캔커피를 집어들고 고개를 돌린 순간 직원 출입구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채 천천히 걸어 나오는 정욱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객실 청소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죠. 정욱은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다가 벤치 근처에 서 있는 채원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유니폼이 아닌 낡은 외투를 입고 눈이 벌겋게 부어있는 채원의 모습에 정욱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채원은 가슴이 터질 것처럼 서러웠습니다. 정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삼켰던 울음이 다시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기마저 울어버리면 이 거친 호텔에 홀로 남을 어르신이 걱정하실 것 같았거든요. 채원은 눈시울의 물기를 재빨리 훔치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떨리는 입술 사이로 미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채원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채원은 정욱에게 다가가 거칠고 주름진 노인의 손바닥을 펼친 뒤 그 위에 캔커피를 꼭 쥐어주었습니다. 캔커피의 차가운 금속 표면에 정욱의 손바닥 온기가 닿아 이슬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제 마지막 상담료예요. 그동안 이 거친 곳에서 제 답답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채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웃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채원은 정욱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거칠지만 그 손은 이 호텔에서 채원에게 유일하게 따뜻했던 온기였습니다. 저 없어도 다른 직원들 구박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어르신. 그 한마디를 끝으로 채원은 정욱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엄마의 약값을 벌 수 있는 다른 일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식당이든 편의점이든 공장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투석 날짜가 미뤄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 고개를 똑바로 세우고 한 발 한 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한 입도 남지 않았습니다. 얇은 외투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지만
채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텔 앞 큰 길을 건너 골목 너머로 채원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끝내 사라졌습니다. 주차장 한쪽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정욱 여회장이었습니다. 채원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부터 자신에게 마지막 1,000원의 커피를 건네는 것까지, 그리고 빈 주머니를 한 채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것까지 전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청소복 위에 걸쳐 입은 낡은 점퍼의 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채 채원이 사라진 골목 끝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제왕의 눈이었습니다. 여회장의 손바닥 위에는 채원이 쥐어준 캔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주름진 손등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혹은 물방울이 아니라 여회장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해고당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1,000원을 털어 청소부 노인의 안위를 걱정하고 떠난 아가씨. 자기 자신은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면서도 남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그 숭고한 진심. 정욱의 가슴 깊은 곳에서 거대한 파도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세우고 수천 명의 직원을 부리고 수백 번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여회장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심장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감동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벤치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채원이 급하게 떠나면서 두고 간 금무용 수첩이었습니다. 정욱은 그 수첩을 집어들고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손님 응대 메모, 투숙객 성향 기록, 알레르기 주의사항, 노인, 손님을 위한 주변 병원 약도까지 3년간 계약직 직원이 한 땀 한 땀 적어온 진심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첫 장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두 줄의 메모. 엄마 병원비, 찬우 학원비. 그것이 채원이 매일 새벽 눈을 뜨는 이유였습니다. 정욱의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감정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며 숱한 배신과 부조리를 목격했지만 이번만큼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는 처음이었습니다. 정욱은 수첩을 품에 안고 주차장 가장 구석 어둠 속에 대기하고 있던 최고급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청소복 차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억 원짜리 세단이었습니다. 운전석의 수행기사가 재빠르게 뛰어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정욱은 뒷좌석에 올라타며 조수석 위에 채원의 수첩과 캔커피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해고당한 계약직 아가씨의 마지막 1,000원과 그 아가씨의 3년이 빼곡하게 담긴 수첩이 최고급 가죽 시트 위에 나란히 놓인 광경은 기이하면서도 숭고했습니다. 정욱은 안주머니에서 개인 전용 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실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정욱의 입에서 나직하지만 대지를 울리는 듯한 사자후가 터져 나왔습니다. 프런트 임수진과 그 일당, 이 자들이 조작한 허위 신고서의 진위와 데스크 주변 CCTV 원본 로그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내일 아침 내 탁자 위에 대기시켜라. 전화를 끄는 정욱의 눈빛이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났습니다. 조수석 위에 캔커피가 차창 밖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였지만 이 순간부터는 그랜드 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그랜드 호텔 3층 임원 대회의실에 장민호 지배인과 프런트 직원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본사 회장단이 직접 내려온다는 통보가 새벽에 떨어졌고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정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살피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수진만은 달랐습니다. 수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옆에 앉은 동료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단이 직접 내려오신대. 은채원이 도둑으로 잘렸으니까 성과금은 차순이인 내가 받는 거 아니겠어? 결국 실력과 학벌이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법이야. 수진의 머릿속에는 이미 샤넬 매장 쇼윈도가 떠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성과금에 초고속 승진까지. 거기에 골칫덩어리 체원까지 사라졌으니 수진에게 이 아침은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참이었습니다. 회장단 앞에서 당당하게 상을 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수진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한 번 더 매만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회의실 창 너머로 호텔 정문이 보였습니다. 최고급 블랙 벤츠 세단 대여섯 대가 일렬로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피고 이어서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정문을 통과하는 모습에 대회의실 안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웅성거림이 멈추고 긴장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3층 복도에서 단단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대회의실의 웅장한 참나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본사 감사팀 직원 4명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안고 엄숙하게 입장했습니다. 그 뒤로 법무팀 변호사 2명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따랐습니다. 대회의실 안의 온도가 한순간에 몇 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환상 속 샤넬 매장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고급 명품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여성 한 명이 문을 넘어섰습니다. 걸음걸이에는 수십 년간 기업을 일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위엄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빛은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대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낡은 청소복을 입고 스마트 패드 앞에서 손을 벌벌 떨던 62세의 신입 청소부.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배인 역시 의자에서 반쯤 일어선 채 돌처럼 굳었습니다. 대회의실에 모인 모든 직원의 시선이 정욱에게 쏠렸고 그 눈들 속에는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초라한 청소부 노인이 이 호텔 그룹의 창업주이자 진짜 주인 한정욱 여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수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성과금 1,000만 원의 환상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로비에서 노인을 면박 주던 기억, 정년퇴직을 앞당기자던 말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대회의실 정면 유리 테이블 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이 밤새 복구하고 분석해온 서류 뭉치와 USB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 유리가 울릴 만큼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늙었다고 무시하고 계약직이라고 차별하던 이 호텔의 진짜 주인 한정욱이다. 정욱의 사자후가 대회의실 벽을 뒤흔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정직원 몇 명은 그 기세에 눌려 의자 위에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정욱이 손짓하자 감사팀 직원이 대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진이 확인했던 기존 CCTV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욱은 위장 잠입을 시작하기 전 직원들의 비리를 낱낱이 잡아내기 위해 프런트 데스크와 사물함실 복도에
초소형 비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두었습니다. 수진이 아무리 기존 보안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했다 한들 자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카메라의 존재까지는 알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죠. 날짜와 시각이 화면 하단에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위에 놓인 명품 시계. 그것을 발견한 수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서류 정리하는 척 시계를 자기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수진이 그토록 자신했던 사각지대는 비밀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바꾸자 수진이 복도를 지나 지하 사물함실로 내려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마스터키로 채원의 사물함을 열고 수건 더미 사이에 시계를 숨기는 장면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남매가 웃고 있는 그 사진 옆으로 수진의 손이 시계를 밀어넣는 장면은 보는 사람의 혈관을 얼어붙게 만드는 잔혹함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대회의실 전체가 얼음장처럼 조용해졌습니다. 1,000만 원의 꿈에 부풀어 있던 수진의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수진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성과금 1,000만 원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서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진의 입에서 추악한 자백이 쏟아졌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를 위해 동료의 인생을 짓밟은 범죄의 동기가 이토록 저열했다는 사실에 대회의실에 앉아있던 직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욱의 매서운 시선이 곧장 장민호 지배인에게 향했습니다. 지배인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고개를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어제 채원에게 유니폼 반납하고 당장 나가라고 냉정하게 선고했던 바로 그 입이 지금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장 지배인. 정욱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히려 고함보다 더 무서운 톤이었습니다. 당신은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죄 없는 계약직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았어. 오직 자신의 안위만 걱정했지. 게다가 노인들이 기계를 못 다루니 정년퇴직을 앞당겨야 한다고? 정욱의 호통이 대회의실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지배인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정욱의 시선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정욱은 그 자리에서 즉각 징계를 선포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파면과 동시에 형사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절도와 무고 두 가지 혐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부당차별과 부당해고를 일삼은 장민호 지배인 역시 즉각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호텔업계에서의 커리어가 단 한마디에 박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같은 자가 지배인 자리에 앉아 있으니 호텔이 이 모양인 게야. 당장 짐 싸서 이 호텔에서 영원히 나가. 정욱의 단호한 선고에 지배인은 다리가 완전히 풀린 채 바닥에서 통곡했습니다. 얼굴을 감싼 두 손 사이로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대회의실 한편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던 동료 정직원 서너 명이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정욱 앞으로 걸어나와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채원이가 결백하다는 걸 알면서도 수진이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정직원들은 고개를 바닥에 조아리며 자신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채원의 완벽한 업무 처리에 열등감을 느끼고
계약직이 자신들 위로 올라서는 것이 두려워 눈을 감아버렸다는 비겁한 고백이었습니다. 채원이 사물함실에서 결백을 호소하며 동료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라 정직원들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 눈물에는 뒤늦은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무릎 꿇은 정직원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해고까지는 하지 않겠다. 하지만 알면서 입을 다문 것은 공범이나 다름없어. 전원 3개월 감봉에 인사경고 조치한다. 그리고 은채원 씨가 복귀하는 날 직접 얼굴을 보고 사과해라. 진심으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양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하는 금속 소리가 대회의실에 짧게 울렸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성과금과 명품 가방의 꿈에 부풀어 있던 수진이 경찰에게 양팔을 잡힌 채 대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수진의 얼굴에는 눈물과 화장이 뒤범벅이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사이를 지나갈 때 수진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짜리 꿈은 수갑의 무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짐을 챙기라는 통보를 받은 지배인이 다리를 절며 절규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호텔업계에서의 이름이 부당해고와 직무태만이라는 낙인 아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회의실 참나무 문 너머로 그 비참한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대회의실에 남은 비서실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채원의 근무용 수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낮지만 한 글자 한 글자의 무게를 실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본사 최고급 의전 차량을 보내서 은채원 씨를 가장 정중하게 본사로 모셔와라. 정옥의 손이 수첩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수첩 첫 장에 적혀 있을 2줄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병원비, 찬우 학원비. 정옥의 눈가가 한순간 붉어졌지만 곧 다시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제 그 2줄의 소원을 지켜줄 차례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랜드 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의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밤은 아침까지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축하하듯 눈부셨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검은색 의전 차량이 멈추었습니다. 서울 반지하 방에서 모셔온 채원이 운전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채원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외투 차림의 채원과 번쩍이는 본사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습니다. 비서가 정중하게 안내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에 도착한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실의 무거운 문을 밀었습니다. 창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명품 정장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선 그 실루엣. 천천히 돌아선 얼굴은 채원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청소복이 아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그 모습에 채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청소부 어르신, 스마트 패드 앞에서 손을 벌벌 떨던 그분, 자판기 앞에서 마지막 1,000원의 캔커피를 건넸던 그분이 우그룹의 회장이었다니.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옥은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띠며 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채원의 갈라지고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수십억 자산을 움직이는 회장의 손이
청소와 배드메이킹으로 갈라진 젊은 직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채원 씨,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덕분에 이 호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옥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집어 채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본사 특급 성과금 1,000만 원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수진이 명품 가방을 위해 가로채려 했던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채원은 봉투를 열어 수표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 끝에 찍힌 0의 개수를 3번이나 다시 세었습니다. 1,000만 원. 채원의 손에서 그 봉투는 전혀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밀린 투석비 석 달치, 찬우의 학원비, 수첩에 적어두었던 2줄의 소원이 이 봉투 하나로 모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원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 정옥이 하실 말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어 정옥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랜드 그룹 본사 글로벌 객실 서비스 기획팀, 정규직 대리 임명장. 채원의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글자를 읽다가 다시 한번 눈물이 터졌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꼬리표가 아닌 정규직 대리라는 이름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졸 정직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갑질과 계약직 현장의 부조리를 모두가 모른 척할 때 홀로 노인에게 따뜻한 온기를 건네던 채원 씨의 진심이야말로 우리 그룹이 지켜야 할 진짜 자산이에요. 정옥의 말에 채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아직 끝이 아니라며 마지막 서류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랜드 재단을 통한 특별 지원 약정서였습니다. 동생 찬우의 학비 전액 지원, 그리고 어머니의 최고급 VIP 병실 이송 및 투석 치료비 전액 무상 지원. 채원의 가족 전체를 품에 안는 약정이었습니다. 찬우가 밤새 책상에 엎드려 잠들며 꿈꾸던 학원, 어머니가 매주 고통스럽게 받던 투석, 그 모든 짐이 한 번에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채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3년 동안 삼켜왔던 서름,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보며 흘렸던 눈물, 해고당하고 차가운 아스팔트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던 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채원은 정옥의 가슴에 안겨 펑펑 소리내어 오열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채원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며 수천 명의 직원을 만나왔지만 이 순간만큼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젖는 적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서명란 앞에 앉았습니다. 볼펜을 쥔 손끝이 떨렸지만 한 획 한 획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눌렀었습니다. 은채원. 눈물방울이 서명란 위로 뚝 떨어졌지만 그 위에 쓴 세 글자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서명을 마치고 정옥 앞에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본사 정직원 대리로 화려하게 발탁된 채원이 출근 후 가장 먼저 정결한 업무는 화려한 기획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랜드 호텔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던 계약직 청소부 및 현장 용역 직원들의 처우 개선안이었습니다. 채원은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정직원들과 차별 없는 직원 복지 혜택 및 휴식 시간을 전면 확대하는 정책을 본사 1호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시니어 직원들을 위한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욱이 스마트 패드 앞에서 손을 떨던 그날의 기억이 채원의 정책 한 줄 한 줄에 녹아 있었습니다. 정욱 여회장은 단 한 줄의 수정도 없이 즉각 승인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새벽마다 일어나 버스를 타던 계약직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만든 정책이었으니까요. 몇 달 후 세련된 정장과 본사 대리 명찰을 단 채원이 그랜드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비스 실태 감사를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몇 달 전 눈물을 흘리며 직원 출입구로 쫓겨나던 그 호텔에 이제는 정문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로비에 서 있던 정직원들은 채원을 보자마자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중 채원을 가장 시기했던 정직원 한 명이 다가와 눈시울을 붉히며 입을 열었습니다. 채원 대리님, 그때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채원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원망의 말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품 안에 안고 용서하는 것이 채원이 3년간 이 호텔에서 배운 가장 큰 가르침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본사의 전폭적인 최고급 의료 지원 덕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매주 투석을 받으며 뼈가 비칠 만큼 수척했던 채원의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최고급 VIP 병실에서 전문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은 어머니는 마침내 제 발로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원이 매일 새벽 이불을 매만져드리며 기도하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본사 정원 광장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놓인 벤치에 정욱이 앉아 있었습니다. 채원이 무언가를 소중히 안고 정원으로 걸어왔습니다. 채원은 정욱의 뒤로 돌아가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빨간 목도리를 정욱의 목에 조심스레 감싸주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엄마는 최고급 병실에서 무사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이건 제 동생 찬우가 회장님 따뜻하게 다니시라고 밤새 직접 뜬 목도리예요. 채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살 소년이 서툰 손으로 한 코 떠낸 빨간 목도리에는 누나의 은인에게 전하는 감사가 실한 올 한 올에 스며 있었습니다. 이어 채원은 품에 소중히 안고 왔던 따뜻한 보온 도시락통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건강을 회복하신 저희 엄마가 회장님께 은혜를 갚고 싶다며 새벽부터 손수 싸주신 계란말이 도시락이에요. 어르신, 같이 드셔주실 거죠? 도시락 뚜껑을 여니 노릇하게 구워진 계란말이에서 고소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과거 직원 식당 구석에서 작은 반찬통에 담아 나눠 먹던 그 계란말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병상에서 일어나 직접 부엌에 선 어머니의 감사, 밤새 목도리를 뜬 찬우의 마음, 그리고 채원의 눈물 어린 진심까지 온 가족의 기적과 감사가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채원은 젓가락을 들어 계란말이 한 점을 정욱의 입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정욱은 두 눈을 감고 천천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 한 점에 담긴 온기가 목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정욱은 목도리의 온기를 느끼며 도시락을 바라보았습니다.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따뜻한 밥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나눠 먹던 반찬이 온 가족의 감사를 담은 도시락이 되어 돌아오기까지 참 멀고도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정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며 숱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 노을 아래 벤치에서 받아든 도시락만큼 가슴 벅찬 보상은 없었습니다. 정욱은 채원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어주며
대견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 역시 정옥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의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노을빛이 정원 벤치 위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회장과 직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기업의 진짜 가치를 만들어갈 든든한 동반자의 미소였습니다. 진짜 보석은 화려한 졸업장이나 높은 직급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남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 한 조각.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